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테랑 특파원 소피아 리가 생방송 중에 내놓은 폭탄 발언 때문인데요. 내용이 방송되자마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비교 보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무부까지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은 연일 중국 외교부의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 공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체 생방송 도중 중국과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런 파문이 일어난 걸까요? 그녀가 경험한 베이징과 서울에서의 취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리, 뉴욕타임즈 베이징 지국 20년 경력의 특파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방송사고가 일어난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뉴욕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3개월간 취재한 동아시아 정체성 특집 방송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가던 순간이었죠. 아니, 중국과 한국을 취재하고 돌아와 제가 경험했던 사실들을 좀 더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문화적 차이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시민 의식 수준과 외국인을 대하는 서비스 태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어요. 베이징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조차 외국인에게 불친절했지만 제가 한국인인 척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흥미롭게도 일부 중국인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스튜디오는 얼어붙었어요. 프로듀서가 귓속말로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제 발언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었죠.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중국어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언론의 중국 비하, 편향된 보도 같은 비난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불공정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라고 비난했어요. 네트워크 사장의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으며 중국 측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죠. 갑자기 제 20년 경력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단지 제가 본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말이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어 3개월 전 시작된 취재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뉴스 채널을 돌리니 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제 얼굴이 담긴 기사와 밈이 넘쳐났습니다. 일부는 저를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중국을 모욕했다며 비난했어요. 심지어 위협적인 메시지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긴급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제가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보도했을 뿐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할머니가 한국계였기에 이번 취재는 저에게 특별했어요. 할머니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여정이 제 커리어를 위협하고 있었죠.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3개월 전으로 돌아가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편집장의 한 통 전화로 시작됐어요. 세계의 거울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동아시아 특집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인 코스프레 현상을 심층 취재하는 임무였죠. 그때만 해도 이 취재가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편집장의 전화를 받았던 그날, 저는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끌어올랐어요. 중국인들이 왜 한국인 행세를 할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구나 제 할머니가 한국계 미국인이었기에 이번 취재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컸죠. 취재 준비를 시작했어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점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특히 중국에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게 됐죠. 한국 드라마, K-팝 화장품, 패션이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풍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현상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서 정체성 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인 코스프레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처럼 보이고 행동하며 심지어 한국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출발 전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가끔 사용하셨던 몇 마디 외에는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한국어는 생각보다 발음이 어려웠어요. 특히 발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까다로웠습니다. 또한 취재의 객관성을 위해 할머니를 통해 들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는 늘 한국의 아름다움과 정직함, 부지런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직업적 윤리로서 이런 감정을 배제하고 취재에 임해야 했습니다. 취재팀은 저를 포함해 3명이었어요. 카메라 감독과 현지 통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베이징에서 2주, 그 다음 서울에서 2주를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죠. 같은 호텔 체인, 비슷한 등급의 레스토랑, 유사한 관광지를 방문하여 두 나라의 서비스 문화와 시민의식을 비교하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 밤 할머니가 남겨주신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봤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흑백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6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서려는 강인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야. 날이 밝았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됐죠. 항상 새로운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왔던 저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베이징 공항의 첫인상은 제 예상을 훨씬 벗어났어요. 베이징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입국장,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희미한 스모그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뒤에 선 현지인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입국 심사 창구에 도착했을 때 심사관은 제 여권을 받아들며 한마디 인사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업무를 처리했어요. 영어로 질문했지만 거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손짓으로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라는 신호만 줬죠. 전문적인 태도라기보다는 귀찮아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오니 택시 승강장에는 또 다른 혼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 승차줄이 있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앞으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 했죠. 15분 정도 기다린 끝에 겨우 택시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처음에 미터기를 켜지 않았어요.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자 기사는 고정 요금을 제시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300위안이라고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정상 요금의 3배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공항 택시는 정찰제라고 말했지만 기사는 짜증을 내며 저를 내리라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타협하여 200위안의 호텔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스모그에 쌓여 있었습니다. 곳곳에 건설 중인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량들. 그 규모는 분명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도시 전체에 뭔가 무질서한 에너지가 감돌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5성급 호텔이었지만 체크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예약 확인에만 30분이 넘게 걸렸죠. 직원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 했어요. 결국 제가 예약 이메일을 직접 보여주며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룸으로 올라가니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복도의 소음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에서 식사를 위해 룸서비스를 불렀죠. 주문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음식이 도착했는데 이미 차가운 상태였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 자연스레 비교가 되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문화적 차이였어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죠. 그날 밤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제 방송 원고의 기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기록했을 뿐이었죠. 앞으로의 취재에서는 이런 첫인상이 맞는지 아니면 단지 불운한 시작이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잠들기 전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한국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어떤 모습일지 베이징과는 얼마나 다를지 기대가 되었죠. 하지만 그 전에 베이징에서의 취재를 충실히 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호텔 로비에서 현지 가이드 리우를 만났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었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베이징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였어요. 그곳에서 중국의 일상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어요. 현금을 내밀자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우가 설명하길 중국은 이미 거의 모든 곳에서 모바일 결제를 사용한다고 했죠.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앱으로 결제해야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인 저는 이 앱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은행 계좌와 중국 휴대폰 번호가 필요했거든요. 리우는 자기 휴대폰으로 대신 결제해 주었지만 이 경험은 중국의 디지털 만리장성을 실감하게 했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는 모두 차단되어 있었죠. VPN을 사용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불안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사회 중 하나지만 외국인에게는 접근이 제한된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사람들의 행동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인도에서 걷는데 앞에서 오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 자주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았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침을 뱉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어요. 대형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사람들이 앞으로 밀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저를 보고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대신 현지인 고객들에게만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모습이었죠. 리우에게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지 물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경쟁이 심해요. 자기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뒤처지죠. 라는 게 리우의 설명이었어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구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본도 인구 밀도가 높지만 전혀 다른 공공 예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현지 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주변 테이블에서 담배 연기가 풍겨왔습니다. 금연 구역이 따로 없었죠. 메뉴는 영어 버전이 없어서 리우의 도움을 받아 주문했어요. 직원을 부르기 위해 여러 번 손을 들어야 했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까지도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음식의 맛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서비스 경험은 불편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죠. 화장실 상태가 비위생적이었고 화장지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리우는 중국에서는 자기 휴지를 가지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점점 피로감이 밀려왔어요. 취재 노트에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절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었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행동 패턴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만원 전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를 봤어요. 모든 사람이 무례한 것은 아니라는 작은 희망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공 예절의 부재는 계속해서 제 관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과연 이것이 문화적 차이일까? 아니면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놓친 무언가일까? 내일은 병원을 방문해 볼 예정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통해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건조한 공기와 스모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취재 기회라고 생각하고 현지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죠. 리우의 안내로 대형 종합병원에 갔어요.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고 대기 시간은 무려 2시간이었어요. 좌석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대기실 바닥에는 침이나 쓰레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위생 상태가 충격적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또 놀랐습니다. 의사 앞에는 이미 3명의 환자가 동시에 서 있었어요.
프라이버시 개념이 전혀 없었죠. 저희 차례가 되자 의사는 30초도 안 되는 진찰 후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질문할 기회도 없이 다음 환자를 부르더군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취재를 계속하며 우연히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화장품 매장을 지나가다가 한국어로 된 제품 설명과 한글 로고를 가진 브랜드를 발견했어요. 언뜻 보기에 한국 제품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중국 회사의 제품이었죠. 리우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스타일이 인기 있어서 많은 중국 회사들이 한국 브랜드처럼 보이게 마케팅해요. 라고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여러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중국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들을 진짜 한국 제품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산이라는 이미지가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스타일 컨셉을 내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더 진행하던 중 취업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카페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중국 청년은 이력서에 가짜 한국 유학 경력을 넣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대학 경력이 있으면 연봉이 최소 30% 올라가요. 라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활용해 이익을 얻고 있었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이런 식의 이미지 도용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이곳도 한국식 인테리어와 메뉴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에는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지만 엉터리 번역이었죠. 주방장에게 한국 요리 경험을 물었더니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배웠다는 대답이 의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의 이미지를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단순히 한류의 영향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꼈죠. 다음 날은 한국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계획했어요. 과연 그들은 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다른 나라 사람인 척하는 걸까요? 약을 먹었지만 목의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중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서울에 가면 다시 병원을 찾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단지 우연이길 바라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대담한 실험을 계획했어요. 한국인 행세가 정말 대우를 바꾸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리우에게는 실험 계획을 알리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죠. 먼저 베이징의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 저는 분명히 미국 기자입니다. 라고 영어로 소개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안내 직원은 좋지 않은 자리로 저를 안내했죠. 창가 자리를 요청했지만 예약이 꽉 찼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메뉴를 봤는데도 10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도 직원은 대충 설명하고 빨리 자리를 떠났어요. 물 한 잔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2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인 수준조차 되지 않았죠. 음식의 맛은 괜찮았지만 전체적인 경험은 실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같은 레스토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배운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하고 영어로 한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변화는 극적이었죠.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매니저가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VIP 테이블로 안내받았고 샴페인까지 서비스로 제공받았어요. 셰프가 직접 나와 요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같은 메뉴를 주문했는데도 플레이팅이 더 정성스러웠어요. 서비스도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수시로 와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고 추가 요청사항도 즉시 처리해 주었죠. 호텔 바에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했어요. 영어로 대화할 때는 직원들이 무시하듯 대했습니다. 주문을 위해 2번 이상 손을 들어야 했고 음료가 나오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해간 간단한 한국어 문구를 사용하자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응대했고 심지어 음료 하나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신분은 하나의 특권이 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관된 패턴이었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품질과 대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이 궁금해져서 베이징의 고급 쇼핑몰에서 젊은 중국인들을 인터뷰했어요. 놀랍게도 상당수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인 행세를 하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특히 어떤 20대 여성은 한국 브랜드를 입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고급 매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클럽 입장이 쉬워지며 심지어 취업 면접에서도 유리했다고 했죠. 저는 잠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유행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가? 중국 젊은이들과의 대화에서 이 현상의 복잡한 심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세련됨, 현대성, 고품질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인 행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원할 뿐이에요 라는 장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 말에는 현대 중국 사회의 복잡한 정체성 문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위치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혼란이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현상은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 중국 사회의 자기 정체성과 글로벌 위상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와 호기심이 커졌어요. 베이징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불과 2시간 거리지만 마치 다른 세계로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베이징과의 극명한 차이를 경험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시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죠. 입국 심사관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환영합니다 라는 말까지 영어로 건넸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경험한 무표정한 응대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공항 내부에서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누구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죠. 택시 승강장에서도 승객들은 차분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택시에 탑승하자 기사님은 미터기를 바로 켜고 목적지를 확인했어요. 베이징에서 경험한 바가지 요금 시도도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도로는 깨끗했어요. 하늘도 맑아서 도시 전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베이징의 스모그와 비교하니 마치 다른 행성 같았죠. 호텔 체크인 과정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은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려고 노력했고 주변 안내까지 친절하게 해주었습니다. 첫날 점심으로 현지 식당을 방문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영어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고 주문도 쉽게 할 수 있었죠. 식당 내부는 금연이었고 테이블 간격도 여유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베이징의 분비는 식당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화장지와 손 세정제가 모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완전히 다른 문화적 경험을 만들고 있었죠. 다음 날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해봤어요. 지하철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고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핑크색으로 특별히 표시된 임산부 전용 좌석이었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아무도 이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10,000원 전철이었는데도 젊은이들은 그 자리를 지나치며 서 있었어요. 제가 현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저 핑크색 좌석은 항상 비어 있나요? 그랬더니 가이드는 가슴에 남을 정도로 인상 깊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임산부가 오면 바로 앉을 수 있도록 비워두는 거예요. 앉을 좌석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는 앉지 않고 비워주는 배려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건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약자석에 젊은이들이 앉아있지 않은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한 젊은이가 먼저 일어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베이징에서 했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실험을 시도했어요. 같은 체인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첫날은 미국인으로 둘째 날은 중국인으로 소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서비스 품질에 전혀 차이가 없었죠. 어떤 국적으로 소개하든 동일하게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목 통증이 여전히 있어서 서울의 병원도 방문했어요. 베이징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됐고 의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 증상을 들었어요. 진료실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었고 의사의 설명도 자세했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효과가 좋았어요. 서울 시내를 걷다 보니 공공장소의 청결함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웠어요. 공원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는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획일성에 대한 압박을 토로했습니다. 한 청년은 때로는 한국인이기가 너무 피곤해요 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한국은 그 이면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회적 압력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일부 청년들이 그 정체성의 무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장단점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순한 경제적 발전이 아닌 시민의식과 문화 수준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베이징과 서울 두 도시는 모두 아시아의 현대적 대도시였지만 시민들의 일상적 행동 양식과 가치관은 크게 달랐어요. 마지막 날 할머니가 태어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로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분위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노인분은 한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질서와 예의를 지켜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취재 경험과 맞닿아 있었어요. 3개월간의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촬영 영상을 검토하고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제 경험과 관찰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담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과 한국에서의 극명한 경험 차이는 숨기기 어려웠어요.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20년 경력의 특파원으로서 수많은 생방송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부담스러운 방송은 없었던 것 같아요. 편집장은 마지막으로 원고를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피아, 중국 관련 부분이 좀 민감할 수 있어. 외교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방송이 시작됐어요. 저는 3개월간의 취재 결과를 차분히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한국인 코스프레 현상의 심리적 분석, 그리고 제 할머니를 통해 느낀 정체성에 대한 성찰까지 솔직하게 전했죠. 중국 내 한국인 행세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현대 중국 사회의 자기 정체성과 글로벌 위상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수행한 정체성 실험을 통해 확인했죠. 중국 사회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특권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도 언급했어요. 한국 브랜드처럼 포장한 중국 제품들, 한국 스타일을 모방한 서비스업 등 한국의 이미지가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민감했던 부분은 중국의 공공예절에 관한 관찰이었죠. 중국에서 경험한 일상적 무례함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비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시민의식도 성장했어요.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발언이 실시간으로 확산됐어요.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 한국인들의 자부심 어린 반응, 미국 시청자들의 혼합된 의견까지 다양했죠. 몇 시간 만에 국제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네트워크 사장실로 호출받았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외교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군. 사과 방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전달했을 뿐이에요. 어떤 표현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탁자를 손으로 내리쳤어요. 소피아, 네트워크의 이익을 생각해야지.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없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몸담은
이 네트워크에서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요. 결심이 섰어요. 그렇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에 사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어요. 동료들은 놀랐지만 많은 이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응원해 주었죠. 놀랍게도 제 보도는 중국 내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소셜미디어 검열을 뚫고 확산된 제 방송 클립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진정성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토론을 촉발시켰습니다. 한 중국 블로거는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사람인 척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첫 작품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문화 교류였어요. 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국의 한 노인분 말씀이 자주 떠올랐어요. 진정한 힘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데서 나온다. 할머니가 늘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 방송은 결국 제 커리어에 큰 위기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고향을 방문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때로 큰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보다 나은 이해와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소신 있는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한혜신 기자의 결단과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